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로 인해서 모스크바가 함락당할 뻔했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아뜨거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쿠데타를 포기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일명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10년 감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장 친위대, 자신을 친위할 수 있는 무장 친위대를 만들어서 마치 히틀러의 SS처럼 그런 수십만 단위의 조직을, 중무장 조직을 만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1차 탐색전 공세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쉬고 이제 진짜로 2차 본공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본공세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번엔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정도 여러 가지 많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우리 군이 싸우고 있는 그 화력 시범할 때 모습하고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뭔가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식, 과거 소련식으로 전투를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더라. 그래서 서방식으로 배운 대로 다시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9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없습니다.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2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다란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자, 병력은 930명이나 사상을 시켰으면서 전차가 한 대도 없다.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 러시아군이 참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차, 장갑차가 별로 없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레미나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보병 위주의 돌격전을 지금 펼치고 있다.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스톰제트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차 장갑차 없이 보병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마구마구 보병만 이렇게 죽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야포도 6문밖에 없어요. 20 몇 문, 30 몇 문 이런 식으로 있다가 6문밖에 왜 없냐? 러시아군이 야포를 못 쏘니까, 즉 포병 전력이 이제 완전히 그냥 급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모스크바가 함락당할 뻔했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화력을 재배치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시 전선으로 오는데 또 세팅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그 공백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이 러시아 내의 바그너 그룹의 명성을 파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오후에 알려드렸지만 그 인건비 내가 준 거야. 우리가 준 거야. 프리고진의 자기 개인 돈 그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아니 왜 일반 그 기업이 자기네들 개인 기업의 돈으로 10만 명이나 전선에 투입해서 1년 넘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아니죠. 인력 대주고 그 대신 인건비는 국가에서 대주고,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돈 엄청 떼먹었을 거야. 이러면서 순수한 영웅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미지 깎아내리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ISW는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이용해서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 연말에 벨라루스 국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그냥 합병되느냐, 이거 국민투표를 이 ISW의 기사를 보면 루카센코는 하기 싫은데 푸틴이 야 투표해서 들어와, 그래서 나토 국가하고 우리 러시아 연방하고 바로 국경을 마주할 수 있게끔 너가 투표해서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루카센코도 범슬라브주의예요. 범슬라브주의 파퓰리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푸틴 옆에 붙어 먹어서 이제 콩고물 흐르던 거 먹던 잔데,
이번에 이제 프리고진이 들어오니까 야, 내 세력이 좀 되잖아. 그리고 군부가 나를 지지 안 했는데 이제 프리고진이 있으니까 군부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프리고진을 완충 역할로 해서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막고 자기 셋째 아들을 아주 아끼고 있다는데 그 셋째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몇 번 했다고 해요. 그에 대한 항의로 초치했고, 그리고 니들 왜 우리한테 무기 좀 안 주냐, 뭐냐 도대체, 이런 항의 좀 하고 하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키이우를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레멘추크 상업지구에 KH-22 미사일 공격을 해서 5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미사일로 쏴가지고 무너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확인된 사상자만 50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다 잔해를 드러내면 이렇게 복삭주저앉았으니까 더 많은 사상자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의원 그룹,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의견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일반 포탄뿐 아니고 자탄식 DPICM탄, 이중 목적 고폭탄, 그것도 좀 공급해라 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살상력이 더 높아지겠죠. 자,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정치범 등 수감자들을 본토로 이송 중이다. 크림반도의 정치범들, 그리고 죄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있겠죠. 그런데 이 자들을 본토로 이송 중에 있다. 이 말은 크림반도가 함락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헤르손이 급격히 무너질 위기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크림인데, 크림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이제 크림을 포기하는 이 단계도 그림을 지금 벌써 그리고 있는 겁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이, 벨라루스죠,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프로토콜을 개발하라. 자, 여기에서 제가 며칠 전에 프리고진이 핵무기를 탈취한 것 같다라는 그 첩보를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오버랩이 돼요. 왜냐?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을 갖다 주고, 그 킨잘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개 포대를 주고,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도 하고, 그러면 러시아가 그 이스칸데르와 킨잘 핵탄두 버전들을 가지고 뭐 전쟁할 수 있는 프로토콜 전수를 했겠죠. 그런데 다시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전쟁 프로토콜을 개발하라. 이 말은 뭐냐? 러시아가 완전히 교육해 주지 않은 그들만의 핵무기가 생긴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프리고진이 핵 갖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러시아가 아동 300여 명을 납치해서 추바시 공화국으로 이송했다. 여기에요. 모스크바에서 우랄 산맥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우랄 산맥은 이 지역이 우랄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대평원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어린이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300명을 강제 이송시켰다라는 건데, 뭐 하자는 짓입니까? 정말 계속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리만과 바흐무트, 마린카에서 10회의 교전을 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리만, 바흐무트, 마린카 이 축선에서 35회의 공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10회. 그러니까 이 공수군을 비롯한 많은 병력들이 모스크바를 지키기 위해서 훅 빠지고, 갑자기 뭐 완전히 그냥 난장판 되고, 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런데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러시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10회의 교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주요 전선들에서 최대 1.4km 진격했다라는 건데, 아니 뭐 하루에 1.4km 그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강력하게 방어선을 쳐놓은 그 지금 2차 방어선 때리고 있는 중인데, 2차 방어선이 최고의 주력 방어선이죠. 그 주력 방어선에서 1.4km 전진했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진격을 2차 방어선, 최고의 주력 방어선에서 1.4km 진격했다. 뭐 최대니까
적게는 뭐 수백 미터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수백 미터도 주력 방어선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크레미나 지역에서 공세를 확대했는데 보병 위주의 돌격전을 강화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 앞에 분명히 전차 부대가 있는데 거기 전차 연대들 90 전차 사단의 전차 연대들이 해서 크레미나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왜 전차는 들어오지 않고 보병만 지금 스톰제트처럼 저렇게 들어오냐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차는 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고 병력만 저렇게 많이 희생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다, 무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 포병 진지 D-20 견인포 포병 진지를 우크라이나군이 확보를 했고 러시아군이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포탄들이 쌓여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제 152mm 포탄이 쫙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중국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직접 줬던지 아니면은 파키스탄이나 다른 곳을 거쳐서 줬던지 어쨌든 중국제가 이렇게 있다. 이건 뭐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주면서 중국이 러시아 주는 거 그거 떼서 라고 우리 국내 좌파들은 항의할 수 있겠죠. 왜? 러시아 편이니까 그들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가 지금 지원하자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자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고 나서는 것이고 또 이번 전쟁의 피침략국이고 러시아는 침략을 한 나라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자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게 중국도 우리 무기 준 적 없다 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좌파들이 또 러빠들이 아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뭐 우회적으로 주는 거 그건 뭐 하면서 중국은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친북, 친중, 좌파들의 논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뿌린 파국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국가 지도부 내에 불신과 갈등, 균열이 확산되고 있고 푸틴이 이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 당시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설득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푸틴의 신뢰를 얻은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이번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프리고진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6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지난 쿠데타 과정에서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부 고위 지도층으로부터 어떤 지지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오랫동안 프리고진과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던 수로베킨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후 러시아 군 수뇌부를 갈아엎기 위해 프리고진의 시도를 지지했고 쿠데타 준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수로비킨이 지난 주말 있었던 쿠데타에 관여했다면 이는 러시아 군 지도부의 내분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푸틴은 이제 수로비킨이 프리고진을 도왔는지 그랬다면 수로비킨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로비킨은 3대 특수군사작전 통합군 사령관을 맡았을 정도로 푸틴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군생활 내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실로비키 세력 내에서도 영향력도 큰 인물로 평가되어 왔지만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이끄는 구분의 파벌에 밀려난 뒤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쿠데타 이후 푸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군부의 동요와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푸틴과 프리고진의 쿠데타 철회 합의는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의 숙청이 전제 조건인데요. 사태가 일단락된 후 푸틴은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처벌하기는커녕 쇼이구를 크렘린으로 불러들여 내전을 막은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는 푸틴이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중심으로 한 파벌에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인데요. 이 경우 프리고진의 반란에 가담했거나 그를 지지한 군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숙청이 시작될 경우 반대파들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틴은 자신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근위대의 무장과 장비를 강화하라고 급히 지시했습니다.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 사령관은 현지 시각 2월 28일 국가근위대에 전차와 야포, 중화기가 우선 배치될 것이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声明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근위대는 당초 내무부 산하의 내무군으로 불리던 조직이었지만 2016년 푸틴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친위대 조직으로 개편됐는데요. 전국적으로 34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규 군대가 아닌 준군사 조직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전차와 야포 같은 중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근위대를 정규군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푸틴의 이번 지시는 군의 동료와 균열에 대한 푸틴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위대를 강화하는 조치가 과연 푸틴 정권의 생명 연장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크렘린 궁 앞에서 이번 반란을 진압한 이 공로자들을 모아놓고 격려 행사를 하는 겁니다. 푸틴이 이번에 많이 놀랐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도 군복을 입고. 그런데 이 행사 직전에 이걸 했습니다. 러시아 안보장관회의. 이때 쇼이구 장관이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표정 별로 안 좋죠. 표정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행사 이후에 크렘린궁 앞에서 이런 그 의장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군복을 입고 나왔고 여기에서 분명히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해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프리고진과 즉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중간에 조율을 해주고 중계를 해주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쇼이구를 이번 반란을 진압한 영웅이다라고 축켜 세워졌어요. 그 말은 뭐냐? 안 자르겠다 그 말이죠. 프리고진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프리고진 이미지 깎아내기 작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제2의 프리고진 이런 게 나오면 불안하죠 이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그 국가근위대 있잖아. 그 국가근위대에 소총하고 이런 것만 들고 있지 말고 거기다가 전차 장갑차 그리고 전투기 다 줘.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근위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국가근위대 정예병력이겠죠. 우리로 치면 경찰특공대 정도 뭐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근위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경, 지금은 전경 조직 많이 축소됐지만 과거에 전경, 전투경찰 있었죠. 소총만 들고 있는 실제로는 데모 진압을 더 많이 했지만 원래는 후방의 대간첩 작전을 위해서 소총 들고 있는 그 전경이 있었죠. 그런 거였어요. 거기다가 전차, 장갑차, 전투기 다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근위대 병력이 34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 이제 무장한다. 라고 한 거고 그 사령관은 푸틴의 경호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FSB에 그 국경경비대 이런 게 다 FSB 산하인데 그 FSB도 한 20만 명 돼요. 여기도 무장 강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을 따르는 이 친위대 한 54만 명을 지금 확보를 하는 거죠. 뭡니까? 친위대에다가 무장을 강화시켜준다. 그 말은 무장 친위대가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히틀러의 무장 친위대 SS입니다. 그 SS가 정규군하고 완전히 대립하다가 2차 대전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히틀러의 전철을 밟고 있는 푸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 진짜 본공세 들어갔는데 제법 잘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조용하지만 대대적인 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쪽의 헤르손에서부터 동쪽의 루한스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전술이 6월 초 1차 공세 때와 다소 다른 모습이 곳곳에서 식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주요 전선에서 공세작전을 진행 중이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느리지만 착실하게 격파해 나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전투가 보고된 곳은 헤르손 전선의 스로핀스크 일대, 자포리자 전선의 바실리카,
노보프로코피우카, 도네츠크 전선의 벨리카 노보실카와 아우디우카, 마린카, 쿠르드미우카, 바흐무트, 루한스크 전선의 크레미나, 스바토베 일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도하가 확인된 스르핀스크 지역에는 보병에 이어 장갑 차량 전개가 확인됐는데요. 보고하는 소스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최소 1개 중대에서 최대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차례로 도하해 교도보를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화력과 제공권에서 밀린 러시아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실리카 전선에서는 러시아군 제19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429연대가 우크라이나군 제128 산악 강습여단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러시아군이 화력에서 큰 열세를 보이면서 제리비안키 방어선 일부가 무너져 러시아군 810 해군 육전여단과 바스 32 예비군 대대가 긴급 투입됐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오레호브 축선에서는 로보티네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떨어진 뒤 노보프로코피우카 일대의 고지대 진지에서 러시아군이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 전방이지만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이 있는 곳이어서 제45 근위 스페츠나스 여단과 신규 창설된 1430 차량화 소총연대가 우크라이나군 제65 기계화 여단과 제3 스파르탄 여단의 공세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은 주 전장이 도로 축선에서 야지로 바뀌었는데요.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과 우로자인 정착촌이 차례로 우크라이나군 손에 떨어지고 서쪽 외곽의 프리투네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자 러시아군은 브리투네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볼로디네 방면으로 후퇴해 방어선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전술이 지난 6월 초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초 공세 때는 충분한 공격 준비 사격 없이 기동 부대를 밀어넣는 형태의 작전을 펴왔지만 이번 주 공세는 대규모 포병 사격과 헬기, 드론 등 공중 자산에 의한 화력 지원과 함께 지상군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피해 숫자는 크게 감소하고 러시아군 피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전장은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 일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아직 주력 부대는 투입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러시아가 과연 2차 방어선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직도 주력 부대는 투입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주 방어선인 2차 방어선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헤르손에서 도하를 해서 드네프르강 남쪽의 스로핀스크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교도보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교도보 확장하고 있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와서 막 환영을 하고 있어요. 장갑 차량 안에 있는 군인에게. 이 장갑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이 상태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갑 차량이겠죠. 저렇게 두꺼운 거 봐서 아마도 M랩 뭐 이 정도 같은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장갑 차량들마저도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드네프르강 남쪽의 스르핀스크는 이제 장갑 차량 뭐 이런 것까지 건너가서 교도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방금 보여드렸고,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는 이게 쭉 나와 있던 러시아군의 공세 다 지금 격파를 해서 쑥 내려왔고요. 이제 우로자인하고 여기 다 점령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볼록하게 여기에는 도식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 돌출부 다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바실리카 축선에서도 쑥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제 쑥 내려왔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레브 축선에서 실제로 이만큼 지금 내려왔어요. 여기 지금 있죠. 여기에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감제고지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다 우크라이나군이 내려왔고 여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주황색 선이 잔뜩 지금 뭐 두 줄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2차 방어선, 여기가 1차 방어선, 1차 방어선 뚫어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데 2차 방어선이 제일 튼튼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3차 방어선 라인입니다. 이 2차 방어선 코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지난 1차 방어선 때릴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건데, 제가 또 화력까지 지원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헬기로 화력 지원하는 모습 좀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의 밀8 헬기에 건십 무장에 달아가지고 로켓 딱 쏘고 이제 플레어 터뜨리면서 이탈하는 이 모습을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헬기가 들어와서 공격하고 나간다. 그것도 최전선에. 그 말은 뭐냐? 러시아군 전투기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 지원하고 포병 지원하고 그리고는 보전 협동해서 들어가서 싸운다. 지난번에 그냥 마구마구 들어갔죠. 그리고 공병들이 한국으로 치면 미클릭 같은 지뢰 제거 폭탄 잔뜩 터뜨리고, 그리고는 이제 개척지 딱 만들어 놓고 기계화 부대 밀어넣고 사격하고 보병 내려주고 뒤로 빠지고, 전에는 뭐 바로 그냥 차 돌려서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딱 한국군처럼 백을 해요. 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 한국군하고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서방에서 배운 대로 지금 한다 이겁니다. 1차 공격 때 해보니까 야,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란 말이야. 라는 교훈이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틀어드리면 이게 한 2분 정도 되는 거라서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말미에 제가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채널 있죠? 와우. 그 와우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공세부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보시면 조금 달라요. 이거 한국군하고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화력경멸 시범했던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걸 보시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좀 잘 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